자식을 돈 때문에 버리다니?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여보, 냄새나니까 빨리 내리고 가요.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믿었던 아들놈마저 뒤도 안 돌아보고 엑셀을 밟더군요.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모퉁이 뒤로 사라지는 고급 세단.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휠체어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노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선 노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튑니다. 오냐, 내 돈이 탐나서 아비를 고려장시켜? 어디 한번 피눈물 흘려보거라. 하반신 마비인 줄 알았던 수천억 자산가의 소름 돋는 연기, 그리고 불효자식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극. 과연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산 중턱을 깎아 만든 요양원 앞 주차장은 횡악이 그지없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칠이 벗겨져서 마치 쥐가 파먹은 것처럼 얼룩덜룩했고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내렸습니다. 왕필두의 장남 왕태성이었습니다. 태성이 뒷좌석 문을 열자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내렸습니다. 태성의 아내이자 왕필두의 며느리인 최미자였습니다. 최미자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냄새가 왜 이래요? 무슨 짐승 우리 같아요. 왕태성이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 산속이라 그런 거야. 얼른 아버지 내려. 원장 기다리잖아. 두 사람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왕필두를 짐짝 옮기듯 휠체어로 옮겨 태웠습니다. 왕필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낡은 인형 같았습니다. 무릎 담요 아래로 힘없이 늘어진 다리가 휠체어 발판 위에 얹혀졌습니다. 요양원 건물 입구에서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눈매가 뱀처럼 가늘게 찢어진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원장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왕 사장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이 그 아버님이시군요. 왕태성이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원장의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헛소리를 자주 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모시면 됩니다. 원장이 봉투 두께를 슬쩍 만져보더니 입꼬리가 귀에 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럼요. 저희가 아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최미자가 왕필두를 흘겨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공기 좋은 데서 요양 좀 하세요. 저희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왕태성이 원장에게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아버지가 핸드폰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정서 안정에 안 좋거든요. 외부랑 연락은 일절 차단해 주세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소 규칙이 원래 그렇습니다. 휴대폰은 반입 금지죠. 왕태성과 최미자는 왕필두에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한 듯 손을 탁탁 터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왕필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세단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왕태성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야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최미자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진작에 모실 걸 그랬어요.
그 영감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니까요. 근데 여보, 그 금고 열쇠는 찾았어요? 왕태성이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집이 텅 비었으니 샅샅이 뒤지면 나오겠지. 아버지가 꼼짝도 못 하시는데 어디다 숨겼겠어?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가며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주차장에는 휠체어에 앉은 왕필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산새 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원장이 왕필두의 휠체어를 밀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자, 어르신. 이제 들어가시죠. 날이 찹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왕필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왕필두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파란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원장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왕필두가 휠체어 발판을 딛고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척 연기했던 1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는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섰습니다. 원장이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하반신 마비라면서 걸으시네. 왕필두가 입고 있던 환자복의 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살벌한지 원장은 오금이 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왕필두는 휠체어 시트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색 소형 녹음기가 딸려 나왔습니다. 왕필두가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필두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아. 그래, 아주 속 시원하더냐. 내 너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마. 원장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 사장님이 분명 걷지 못하신다고. 왕필두가 다시 휠체어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원장 양반, 내가 걷는 거 아무도 몰라야 해. 특히 저놈들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알겠어? 원장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요. 왕필두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쳤습니다. 뭘 멍하니 보고만 있어? 어서 밀지 않고. 날이 차다니까. 원장이 화들짝 놀라며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기세에 눌린 원장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휠체어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요양원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음산했습니다. 복도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나가 있었고 천장 형광등은 껌뻑거렸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노인들의 신음소리와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원장이 휠체어를 밀며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4인실입니다. 다른 분들이랑 같이 쓰시게 될 겁니다. 왕필두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내 돈 받아먹고 이런 데다 가둬뒀단 말이지. 원장이 안내한 방은 복도 끝에 있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움직일 틈조차 없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어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침대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들이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침대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자리입니다. 짐은 저기 사물함에 넣으시면 되고요. 식사는 시간 맞춰서 나오니까 얌전히 계세요. 왕필두가 침대에 걸터 앉으며 원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원장은 왕필두의 눈빛을 피하며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습니다. 왕필두는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왕필두가 속삭였습니다. 두고 봐라. 내 이 굴욕을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태성이 너 이놈, 내 재산이 탐나서 아비를 고려장시켜 천벌을 받을 놈. 밤이 깊었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밤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찬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모두 잠이 들었는지 코를 골거나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왕필두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기가 차 눅눅한 화장실 안에서는 물냄새가 났습니다. 왕필두는 세면대 위 환풍구 덮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밟고 올라서서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환풍구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왕필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불빛이 화장실 안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읽지 않은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낸 보고서였습니다. 왕필두가 문자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왕태성 사장이 강남 빌딩을 담보로 사채를 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액이 50억입니다. 왕태성 사장이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법무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명예 이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필두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 못난 놈. 50억이라니. 도박판에서 얼마나 날린 게야. 내 피 같은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 그러고도 모자라서 내 건물까지 손을 대? 왕필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제자리에서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75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하체였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왕필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굳으면 안 돼. 언제 여기서 나갈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왕필두, 넌 아직 안 죽었어. 그는 좁은 화장실 안에서 30분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마친 왕필두는 다시 스마트폰을 비닐봉지에 싸서 환풍구 안에 숨겼습니다. 덮개를 닫고 휠체어에서 내려온 그는 세면대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식이라는 놈들이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세상, 내가 그 더러운 판을 뒤집어 엎어주마. 왕필두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다시 힘없는 노인의 걸음걸이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왕필두는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꼴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뿌연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묵은 공기는 탁했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지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왕필두는 눈을 뜨자마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옆 침대의 노인이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습니다. 마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사육장 같았습니다. 그때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남자 요양보호사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귀찮음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사가 왕필두의 이불을 거칠게 걷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자자, 기상. 어르신들 밥 먹어야죠. 얼른 일어나세요. 왕필두는 짐짝처럼 다뤄지는 자신의 처지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힘없는 눈빛으로 보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보호사는 왕필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휠체어에 패대기 치듯 앉혔습니다. 왕필두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왕필두가 짐짓 아픈 척하며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살살 좀 다뤄주게, 젊은 양반. 보호사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엄살은 밥이나 드시러 가시죠. 오늘 메뉴는 어르신 좋아하는 죽이에요. 왕필두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들이 날 짐승 취급을 하는구나. 두고 보자. 식당으로 이동하는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노인들의 고함 소리, 식판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는 요양원 원장이 팔짱을 끼고 서서 매의 눈으로 노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왕필두는 배급받은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풀을 쏘아놓은 듯한 묽은 죽과 씨어 빠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척하며 식판을 밀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자재 납품 트럭이 뒷문으로 들어와 박스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휠체어를 슬금슬금 주방 쪽으로 밀었습니다. 원장은 다른 노인에게 호통을 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왕필두의 눈이 주방 뒷문 쪽에 쌓인 박스들에 고정되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냉동 돈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왕필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지금은 2026년이었습니다. 무려 2년이나 지난 폐기 직전의 곡이었습니다. 왕필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원장이 주방장에게 다가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이 주위 눈치를 살피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김씨, 저거 오늘 점심에 다 써버려. 푹 삶아서 양념 진하게 하면 노인네들 아무도 몰라. 주방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이건 너무 오래된 건데. 혹시 탈이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원장이 주방장의 뒤통수를 갈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싸게 가져왔으면 남겨 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양반들이야. 탈나면 그냥 노안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고. 왕필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곳의 노인들은 그저 원장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왕필두는 무릎 담요 아래 숨겨둔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요양원의 실태를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왕필두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렌즈를 박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유통기한 날짜와 원장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원장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원장의 뱀 같은 눈과 왕필두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왕 어르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왕필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뺏기는 건 둘째치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재빨리 담요 속으로 집어넣고 식판을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식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엎어졌습니다. 죽과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왕필두에게 쏠렸습니다. 왕필두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밥에서 똥 냄새가 난다.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게냐? 내 아들 태성이를 불러와라. 태성아. 원장이 얼굴을 붉히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어진 식판을 보고 인상을 팍 썼습니다. 원장이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곱게 밥이나 처먹지 않고. 왕필두는 휠체어 위에서 발버둥을 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침까지 질질 흘리며 원장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왕필두가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독을 먹인다. 경찰 불러. 경찰. 원장은 주위 노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남자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원장이 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이 영감 끌어내. 치매가 도지셨나 보네. 아주 생떼를 쓰고 있어.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왕필두의 휠체어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왕필두는 끌려가면서도 원장을 노려보며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살기를 원장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가신 치매 노인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원장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분간 독방에 가둬놔. 집중 치료실로 옮겨. 아주 정신을 쏙 빼놔야 얌전해지지. 왕필두는 직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어두컴컴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창문 하나 없는 독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왕필두를 가장 구석진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직원이 철문을 잠그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영감님, 여기서 반성 좀 하세요. 조용해질 때까지 밥도 없습니다. 철커덕.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왕필두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담요 속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은 짧게나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왕필두가 화면을 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원장놈, 내 놈 목줄은 내가 쥐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독방은 좁고 습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하기에는 이곳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좁은 독방 안에서 그는 다시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필두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성아, 그리고 원장놈. 내 2다리로 너희들 앞에 서는 날 지옥을 보게 될 거다. 그때 철문 너머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규칙적이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원장이나 남자 직원들의 둔탁한 발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왕필두는 하던 운동을 멈추고 재빨리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죽은 듯이 가만히 있자 발소리가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배식 구멍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왕필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저기, 식사 못하셨죠? 제가 몰래 주먹밥 좀 가져왔는데. 배식 구멍으로 하얀 비닐봉지가 쑥 들어왔습니다. 왕필두는 그제야 고개를 살짝 들어 구멍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이봄이었습니다. 왕필두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요양원 바닥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는 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문 너머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작은 호의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왕필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 독방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왕필두는 이봄이 건네준 주먹밥을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식은 밥알이었지만 그 온기는 뱃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왕필두는 빈 비닐봉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왕필두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고 녀석, 손맛이 제법이네. 짭짤하니 간이 딱 맞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허리를 양옆으로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텅 빈 독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없었지만 감각적으로 새벽 2시가 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철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귀찮아서 잠금 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왕필두가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이 썩어 빠진 요양원 놈들, 기강이 해이해졌어. 왕필두는 복도로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살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유도등만이 초록색으로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왕필두는 신발을 고쳐 신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왕필두가 계단 난간을 잡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몸 좀 풀어볼까? 다리가 굳어서야 복수고 뭐고 없지. 그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차 속도를 붙였습니다. 75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몸놀림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허벅지 근육을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 계단참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왕필두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왕필두가 당황하여 위쪽으로 몸을 돌리려는 찰나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불빛 뒤에서 여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귀신? 왕필두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엉거주춤 섰습니다. 상대는 손전등을 다시 왕필두의 다리 쪽으로 비췄습니다.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숨을 들이키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이봄이 입을 틀어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할아버지, 왕 어르신 맞죠?
왕필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들켰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봄이 왕필두의 다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 다리가 걸으실 수 있어요? 하반신 마비라고 들었는데? 왕필두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목소리가 너무 커. 이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보다는 호기심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봄이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낮에는 휠체어 타셨잖아요. 지금은 멀쩡하시고 혹시 저 몰래카메라 같은 거 찍는 거예요? 왕필두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야. 내 말 잘 듣거라. 지금 네가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냐? 이봄이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왜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칭찬받을 텐데. 어르신 걸으시면 좋은 거잖아요. 왕필두가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안 돼. 원장놈이 알면 난 죽은 목숨이야. 제발 부탁이다. 모른 척 해다오. 그 순간 위층 계단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한 구두 발소리와 함께 걸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옆에는 남자 직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원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김씨. 지하 보일러실 점검했어? 온수가 안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오잖아. 직원이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 지금 내려가 보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야간 조무사애가 순찰 돌고 있을 겁니다. 원장이 투덜거리며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집애는 일은 제대로 하는 거야? 굼떠서 원. 빨리 확인하고 와. 나 먼저 내려간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왕필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원장과 마주치면 끝장이었습니다. 독방을 탈출한 것도 모자라 두 발로 서 있는 것을 들킨다면 감금이나 강제 약물 투여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왕필두가 이봄의 팔을 잡으며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아가, 나 좀 숨겨다오. 저놈들한테 들키면 안 돼. 이봄은 잠시 왕필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박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원장의 발소리는 바로 위층 계단참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봄이 결심한 듯 왕필두의 손을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이쪽으로요. 빨리. 이봄은 왕필두를 계단 구석에 놓인 대형 세탁물 수거함 뒤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틈이었습니다. 왕필두가 몸을 구겨넣자 이봄은 그 앞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손전등으로 위쪽을 비췄습니다. 원장이 계단 코너를 돌며 이봄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불 끄고. 이봄이 짐짓 놀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원장님. 깜짝이야. 보일러실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 전구가 나가서 어두워서요. 원장이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 안 났어? 쥐새끼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던데. 왕필두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원장에게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세탁물 수거함 뒤에서 이봄의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등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봄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쥐는 무슨요? 제가 발을 좀 헛디뎌서 쿵 소리가 났나 봐요. 죄송해요. 원장이 이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조심 좀 해라. 산만하게 굴지 말고 보일러실 가서
압력 게이지 확인하고 보고해. 알았어? 이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원장과 직원은 투덜거리며 계단을 더 내려가 지하 2층 보일러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왕필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봄이 수거함 뒤쪽을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봄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갔어요. 나오세요. 왕필두는 이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은땀으로 등줄기가 축축했습니다. 그는 이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필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날 살렸어. 이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10년 감수했네, 진짜. 근데 할아버지, 정말 걸으시는 거 비밀인 거죠?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쁜 일 하시는 건 아니죠? 왕필두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쁜 일이라니. 당치도 않다. 내 것을 찾으려는 것뿐이야. 나중에 다 설명해 주마. 일단 방으로 돌아가야겠어. 이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두 사람은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다시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봄은 망까지 봐주며 왕필두가 안전하게 독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왕필두가 침대에 눕자 이봄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불 덮고 주무세요. 새벽에는 더 추워요. 아까 주먹밥은 입에 맞으셨어요? 왕필두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꿀맛이더구나. 덕분에 힘이 났다. 근데 아가, 이름이 뭐냐? 이봄이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봄이에요. 봄이라고 부르세요. 왕필두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봄이라. 따뜻한 이름이구나. 오늘 신세는 잊지 않으마. 이봄이 손을 흔들며 방을 나가려는 찰나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잉, 지잉. 이봄이 깜짝 놀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깊은 절망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봄이 한숨을 푹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이 시간에 문자는 무슨. 이놈의 이자는 자고 나면 불어나니. 왕필두는 실눈을 뜨고 이봄의 핸드폰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 때문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행복대부라는 발신자 이름과 함께 험악한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자 입금 안 됐습니다. 내일까지 안 넣으면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찍힌 금액은 잔액 3천만 원. 이봄이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고. 월급 다 털어넣어도 이자 갚기도 벅찬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왕필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날 돈 한 푼 없어서 서름당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아가씨 쓸만하다. 비밀을 지켜줄 담보가 필요했는데 마침 돈이 급한 처지라니. 왕필두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게다가 깡다구도 있고 심성도 착해. 내 손발이 되기에 딱이야. 이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이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무세요, 할아버지. 저 가볼게요. 철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왕필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뜨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왕필두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봄. 그래, 봄이 오면 꽃이 피는 법이지. 내 인생에도, 그리고 내 인생에도 봄날을 한번 만들어 보자꾸나. 왕필두는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딱딱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거래를 제안해야 했습니다. 그 거래가 이 지옥 같은 요양원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지금 잠든 원장도 도박판에 있을 아들 태성이도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왕필두는 이불을 걷어차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새벽달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왕필두가 간다. 다음 날 요양원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보호사들이 식판을 나르는 소리, 노인들의 기침 소리, 원장이 호통치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왕필두는 침대에 얌전히 앉아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복도를 오가는 이봄의 동선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봄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노인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왕필두가 지나가는 이봄을 불렀습니다. 아가, 여기 좀 와보거라. 화장실 좀 같이 가자꾸나. 이봄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혼자 못 가세요? 어제는 잘. 왕필두가 재빨리 눈짓을 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남들 듣는다. 그냥 부축하는 신용만 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이봄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왕필두의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두 사람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왕필두는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봄에게 내밀었습니다. 왕필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걸 봐라. 이봄이 의아해하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행 앱이 켜져 있었고 잔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80억 원. 이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세어보느라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1, 10, 100, 1000. 380억?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돈이에요? 진짜요? 왕필두가 피식 웃으며 스마트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내 비상금 중 일부다. 놀랐냐? 이봄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 돈 없어요. 뜯어갈 것도 없고요. 왕필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을 뜯으려는 게 아니다. 거래를 하자는 게야.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봄이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일이요? 무슨 일이요? 위험한 건 아니죠? 왕필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그냥 내 손발이 되어주면 돼.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밖에서 심부름 좀 해다오. 대신 착수금으로 내 빚 3천만 원. 내가 지금 당장 갚아주마. 이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천만 원.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지긋지긋한 빚더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3천만 원을 그냥 주신다고요?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왕필두가 이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간단하다.
내 아들놈 사무실에 가서 서류 하나만 가져오면 돼. 그리고 내가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한테 전해주고. 할 수 있겠냐? 이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왕필두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어제 자신을 구해준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봄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대신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저 돈 떼먹으면 신고할 거예요. 왕필두가 호탕하게 웃으며 즉시 이체를 실행했습니다. 띠링. 이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왕필두님 3천만 원 입금. 이봄은 휴대폰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다. 왕필두가 이봄을 일으켜 세우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라. 빚 다 갚고 새 출발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왕필두는 이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태성의 사무실 위치, 비밀 금고가 있는 방의 구조, 그리고 금고를 여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봄은 메모장에 꼼꼼히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빚에 쫓기는 나약한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봄이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유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몸 쓰는 건 자신 있어요. 그 서류 반드시 가져올게요. 왕필두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냐? 믿음직스럽구나. 그리고 하나 더, 이 USB 받아라. 요양원 CCTV 사각지대에서 내가 찍은 원장놈 비리 영상이랑 녹음 파일이다. 이것도 변호사한테 같이 줘야 해. 왕필두는 휠체어 시트 밑에서 작은 USB를 꺼내 이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원장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봄은 USB를 속옷 안쪽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오후 이봄은 청소용역 업체 직원으로 위장하여 왕태성의 회사 건물에 잠입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그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대걸레를 밀며 복도를 지나 사장실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봄은 주위를 살피고 사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사장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술병과 도박칩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봄은 코를 막으며 안쪽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왕필두가 말한 대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왕필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띠띠띠띠. 철커덕.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봄은 그 중에서 유원장 원본과 부동산 권리증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챙겨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왕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 그 서류 준비됐어? 오늘 중으로 법무사한테 넘겨야 된다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찾으시던데. 이봄은 재빨리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왕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금고 쪽은 보지도 않고 책상 위의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봄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왕태성이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녀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왕태성이 나가자마자 이봄은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건물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가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손에는 왕필두의 미래가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왕필두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자료를 넘긴 이봄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왕필두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성공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왕필두는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필두와 이봄은 다시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봄은 상기된 얼굴로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봄이 신나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 소질 있나 봐요. 왕필두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래. 내 덕분에 살았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내일이면 판이 뒤집힐 거야. 이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무슨 날이에요? 뭐 하실 건데요? 왕필두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태성이가 주주총회를 여는 날이다. 나를 식물인간 취급하고 회사를 꿀꺽하려는 수작이지. 내가 그 잔치판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주러 갈 거다. 이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그 나쁜 놈들 혼쭐 나는 거 꼭 보고 싶어요. 왕필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거다. 옷 단단히 입고 있어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이었지만 두 사람의 열기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이봄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왕 회장의 그룹 본사 대회의 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사실상 왕태성이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날치기 통과 현장이었습니다. 왕태성은 의장석에 앉아 번들거리는 눈으로 주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왕태성이 마이크를 잡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님, 아니 명예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권 승계 안건 이해 없으시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앞줄에 앉은 최미자가 손부채질을 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여보, 뭘 물어봐요. 다들 찬성하실 텐데. 아버님 병원비 대려면 건물 매각부터 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멀쩡하던 회장이 갑자기 하반신 마비에 치매라니 믿기 힘들다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서슬 퍼런 왕태성의 기세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태성은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만 두드리면 회사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태성이 의사봉을 내리치려 하며 외쳤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땅.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정면의 대형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왕태성이 멈칫하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곰팡이 핀 식자재에 박스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태성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야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아버지가 꼼짝도 못 하시는데 어디다 숨겼겠어? 집이 텅 비었으니 샅샅이 뒤지면 나오겠지.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비서실장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태성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아, 김 실장, 이거 뭐야? 당장 꺼. 안 끄고 뭐해? 최미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누가 이런 걸 틀었어? 방송실 당장 잡아와.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에는 요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왕필두의 모습과 그를 짐짝 취급하는 왕태성 부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졌습니다. 주주들의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왕태성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마이크를 잡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왕태성이 손을 내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다 조작입니다.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하는 그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얼마나 끔찍하게 모시는데. 그때 회의장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하고 그 사이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바로 왕필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봄이 그를 보자하며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왕필두는 두 다리로 아주 또렷하고 힘차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왕태성이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버지. 최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못 걷는다고 했는데. 왕필두는 주주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뚜벅뚜벅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회의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왕태성의 심장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습니다. 왕필두가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왕태성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왕필두가 지팡이로 단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죽기를 바랐겠지? 아주 알터니가 빠져서 시원하더냐? 왕태성이 바닥을 기듯이 다가와 왕필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저 영상은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왕필두가 가차없이 왕태성의 손을 지팡이로 쳐냈습니다. 매섭게 내리치는 소리에 왕태성이 손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왕필두가 이봄에게 손짓했습니다. 봄아, 서류다오. 이봄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왕필두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왕필두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왕태성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왕태성의 머리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왕필두가 서류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철회서다. 그리고 내 놈이 내 인감 훔쳐서 만든 가짜 위임장 사본이고 내 놈한테 물려줄 유산은 이제 단 한 푼도 없다. 10원 한 장도 아까워. 왕태성이 허공에 흩날리는 종이들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왕필두가 코웃음을 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봄이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단상으로 올라와 왕태성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말했습니다. 왕태성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존속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왕태성이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 회장 아들이야.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최미자도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왕필두는 잡혀가는 아들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지금 흔들리면 끝이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었습니다. 왕태성이 끌려나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왕필두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왕필두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필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왕필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못난 아들놈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이 못난 애비의 죄가 큽니다. 주주석 곳곳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주주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왕필두는 고개를 들고 옆에 서 있는 이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왕필두가 결연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저 왕필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회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왕 회장님 만세.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하는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왕필두는 손을 들어 담례했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가 다시 왕자로 복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봄이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멋지셨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왕필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이봄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봄아. 내 덕분이다. 네가 없었으면 난 지금쯤 요양원 독방에서 썩고 있었을 게야. 이봄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할아버지가 다 하신 거죠.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왕필두는 이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은 사라졌고 회사는 지켜냈으며 곁에는 믿음직한 손녀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필두는 알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는 것을. 경찰차에 실려가던 왕태성의 눈빛이 반성이 아닌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필두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오늘 저녁은 다 같이 회식이다. 봄이 너도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이봄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소고기 사주시는 거죠? 저 많이 먹을 건데.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왕필두와 이봄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 뒤편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듯한 며칠이 흘렀습니다. 왕필두의 대저택 정원에는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안락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왕 회장의 화려한 귀환, 부도덕한 경영진 축출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왕필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기자가 글솜씨가 제법이구만. 그래,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게지.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쾅쾅거리는 소음과 함께 개들이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왕필두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부가 사색이 되어 정원으로 뛰어왔습니다. 가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이. 아니, 왕태성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왕필두가 지팡이를 짚으며 호통쳤습니다. 뭐라? 그놈이 유치장에 있어야지 어떻게 여길 온단 말이냐? 당장 내쫓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원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들이닥치더니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설 구급대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깡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깁스를 한 팔을 거만하게 흔들며 왕태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왕태성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왕태성이 낄낄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정정하시네. 왕필두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것인지 아니면 뒤로 손을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왕필두가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해. 왕태성이 코웃음을 치며 의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원장님 보셨죠? 아버지가 저렇게 공격적이라니까요. 요즘 망상이 심해지셔서 저를 도둑놈 취급하신다니까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보호자분 말씀대로 상태가 심각해 보이시네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왕필두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멀쩡해. 내 놈들 정체가 뭐야. 왕태성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구급대원들이 왕필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필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젊은 장정 서너 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팔다리가 제압당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왕필두의 비명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필두가 억눌린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태성아, 내 놈이 기어이 천벌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왕태성이 왕필두의 얼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비아냥거렸습니다. 천벌은 아버지가 받으셔야죠. 노망나서 아들 감옥 보내려고 한 죄가 얼마나 큰데. 걱정 마세요. 시설 좋은 병원으로 모실게요. 거기서 평생 나오지 마세요. 의사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였습니다. 왕필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왕필두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찌르지 마. 사람 살려. 누구 없소.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왕필두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의사는 망설임 없이 왕필두의 팔뚝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왕필두의 시야가 순식간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굳어지고 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왕필두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봄아, 이봄. 왕태성이 왕필두의 뺨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 그 꽃뱀 계집애. 걱정 마세요. 걔도 지금쯤 재미 좀 보고 있을 테니까. 왕태성은 축 늘어진 왕필두를 구급차에 실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구속복이 왕필두의 몸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왕필두는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왕태성의 사악한 미소가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이봄의 옥탑방. 이봄은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왕필두가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이사가는 날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왕필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봄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잘할게요. 이제 꽃길만 걸어요, 우리.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렸습니다. 문 열어. 경찰이다. 이봄은 깜짝 놀라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경찰? 자신이 경찰을 부를 일은 있어도 경찰이 찾아올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신발도 벗지 않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형사 1명이 영장을 들이밀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이봄 씨, 당신을 특수절도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봄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절도요? 학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형사가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봄은 말릴 새도 없이 옷장과 서랍이 엎어졌습니다. 형사가 침대 매트리스 밑을 들추더니 검은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해 보이는 봉지였습니다. 형사가 봉지를 뜯자 번쩍이는 금괴 2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사가 금괴를 흔들어 보이며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발뺌할 거야? 왕필두 회장님 댁에서 없어진 금괴가 왜 여기 있을까? 이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금괴는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갖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봄이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제 거 아니에요. 전 본 적도 없어요. 누가 모함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형사가 이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억울한 건 서가서 얘기해. 당신 계좌에 왕 회장님 돈 3천만 원 입금된 내역도 확인됐어. 노인 꼬드겨서 돈 뜯어내고 물건 훔친 꽃뱀으로 신고 들어왔으니까 얌전히 따라와. 이봄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당하게 받은 돈이에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보세요. 제발요. 형사가 이봄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왕 회장님 지금 치매 증상 악화돼서 입원하셨어. 당신 때문에 충격받으셔서 말도 못 하신다는데 무슨 전화야? 가자. 이봄은 맨발로 끌려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필두가 입원했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치매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웃으시던 분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왕태성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갇힌 이봄은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갑찬 손목이 시려왔습니다. 자신이 잡혀가면 왕필두는 누가 구한단 말입니까? 이봄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할아버지 제발 무사하세요. 한편 왕필두를 태운 사설 구급차는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한 왕필두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구급대원이 껌을 씹으며 킬킬거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왕필두의 얼굴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좋은 데 가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죠. 거기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는 곳이라던데, 쯧쯧.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네. 왕필두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통함과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왕필두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명동의 저승사자였습니다. 그는 마비되어 가는 손가락 끝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보려고 애썼습니다. 차는 희망 정신요양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건물 앞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쇠창살과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건물이 입을 벌리고 왕필두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태성의 검은 그림자가 왕필두의 마지막 희망마저 덮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왕필두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봄아, 봄아.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왕필두의 두 번째이자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다시금 왕태성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효자 아들, 치매 아버지 돌보기 위해 눈물의 결단이라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희망 정신요양병원의 독방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벽은 회색 시멘트로 발라져 있었고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의 빨간 불빛만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자 왕필두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왕필두가 으윽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서서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잠긴 문.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필두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왕필두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성아, 내 놈이 날 이런 곳에 가뒀다 이거지? 아주 끝장을 보자는구나. 왕필두는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녹슨 스프링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스프링을 잡아당겼습니다. 기익. 쇠 긁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뜯겨 나왔습니다. 왕필두는 꼬챙이 끝을 이빨로 물어 구부렸습니다. 과거 명동 바닥에서 금고털이범들을 부리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던 그 기술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명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왕필두가 문틈으로 꼬챙이를 쑤셔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왕필두가 괜히 전설이 아니란다. 그는 귀를 문에 바짝 대고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잠금장치 안에서 핀이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왕필두는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도 끝 간호 스테이션에는 당직 의사와 간호사가
졸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왕필두는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이동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호 스테이션 데스크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빨간색 화재 경보기였습니다. 왕필두가 경보기 앞에 섰습니다. 유리 덮개를 주먹으로 깰 힘은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쇠꼬챙이로 경보기 덮개 틈을 쑤셨습니다. 빠지직 플라스틱 덮개가 튕겨나갔습니다. 왕필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경보기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졸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허둥지둥하며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 선생님, 어떡해요? 의사가 안경을 찾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진정해. 어디서 불이 난 거야? 소화기 가져와.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왕필두는 간호 스테이션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의사의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왕필두가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태성아, 기다려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패턴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왕필두는 즉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이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 금고를 관리하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 이봄은 차가운 철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접견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국선 변호사라 그런지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이봄 씨 상황이 안 좋습니다. 금괴랑 돈이 나온 이상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이봄이 벌떡 일어나 철창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자백이라니요. 전 훔친 적 없어요. 그거 다 함정이라고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왕 회장님도 치매 판정 받으셨고요. 당신 말을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이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왕필두가 알려줬던 클라우드 계정. 만약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꼭 여기를 확인해라. 왕필두가 며칠 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연동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봄에게 외우게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봄이 변호사의 팔을 창살 틈으로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님, 클라우드요. 할아버지가 클라우드 계정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가 귀찮다는 듯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클라우드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봄이 다급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읊었습니다. 빨리요.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셨다고 했어요. 분명 왕태성이 꾸민 짓이라는 증거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는 이봄의 기세에 눌려 마지못해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봄이 불러주는 대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로그인이 되자 자동 업로드 폴더에 수십 개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왕태성 사설 구급 대매수.
MP4, 왕태성 금고자 작극, MP3.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하자 왕태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 금괴 2개, 그 계집애 방에다 숨겨놔. 그리고 경찰에 바로 찔러. 노인네 돈 훔친 걸로 몰아가야 되니까. 원장님, 아버지 입원시키면 바로 약물 투여해서 멍청하게 만드세요. 아시겠죠? 변호사가 입을 떡 벌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진짜였네? 이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꺼봐요. 제가 뭘 했어요.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고요. 빨리 경찰한테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구해야 돼요. 변호사는 즉시 담당 형사를 불렀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무고죄이자 감금교사, 증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형사가 무전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서장님한테 보고해. 이거 특종감이야. 이봄씨 당장 풀어주고 병력 출동시켜.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봄은 수갑이 풀리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서 마당에는 사이렌을 울리며 순찰차 수십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봄은 맨발로 선두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봄이 형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희망 정신요 양병원이에요. 빨리 가주세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경찰차들이 줄지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이봄은 창밖을 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요. 꼭 살아계셔야 해요. 새벽의 정적을 깨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필두가 갇혀있는 산속 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그 30분이 이봄에게는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결의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봄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병원 건물에서는 아직도 비상벨 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물에 젖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입구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병원 입구를 봉쇄하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형사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전원 꼼짝 마. 우리는 경찰이다. 왕태성 씨와 병원장, 당신들을 불법 감금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이봄은 경찰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물바다였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봄이 목청껏 소리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봄이 왔어요. 할아버지. 그때 비상구 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환자복을 입고 새꼬챙이를 지팡이처럼 짚은 왕필두였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왕필두가 이봄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왕필두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봄아, 왔구나. 이봄이 달려가 왕필두를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흐엉.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왕필두가 이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뭘 했냐. 이 왕필두는 쉽게 안 죽는다고 했잖냐. 그 뒤로 경찰들이 들이닥쳐 도망치려던 병원장과 의사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찬 병원장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왕필두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왕필두가 끌려가는 원장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감옥밥은 여기보다 더 맛없을 거다. 평생 썩어라 이놈아. 형사가 다가와 왕필두에게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왕태성 씨는 지금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왕필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소. 내 아들놈. 아니, 그 범죄자 놈 법대로 아주 엄하게 다스려 주시오. 왕필두는 이봄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왕필두와 이봄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슬픔을 씻어내는 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왕필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꾸나. 네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구나.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이제 진짜 봄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이제는 승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아침이었습니다. 비상벨 소리가 멈춘 희망 정신요양병원 로비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뿜어낸 물바다 위로 경찰들의 무전기 소리만 치직거렸습니다. 왕필두는 젖은 환자복을 입은 채 로비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봄이 수건을 가져와 왕필두의 어깨를 감싸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이봄이 왕필두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괜찮으신 거죠?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왕필두가 이봄의 손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늙은이가 물 좀 맞았다고 죽기야 하겠냐. 네가 이렇게 빨리 와줘서 살았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들이닥치더니 형사들이 누군가를 거칠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발버둥 치는 남자, 바로 왕태성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도주하려다 긴급 수배가 내려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포된 모양이었습니다. 왕태성은 헝클어진 머리에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사가 왕태성의 등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똑바로 걸어. 피해자 확인해야 하니까. 왕태성이 질질 끌려오다 로비 의자에 앉아 있는 왕필두를 발견했습니다. 두 다리로 멀쩡하게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왕태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왕태성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아,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왕필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쇠꼬챙이를 지팡이처럼 짚고 왕태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왕태성은 왕필두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왕태성이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오해예요. 제가 아버지를 여기 보낸 건 정말 치료를 잘 받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 의사놈한테 속은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왕필두가 싸늘한 눈빛으로 왕태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해? 치료? 내 놈이 내 금고 털어서 해외로 튀려던 것도 오해냐? 멀쩡한 애비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가둔 것도 치료란 말이냐? 왕태성이 왕필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그래도 핏줄이잖아요. 아들 감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왕필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쇠꼬챙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봄이 놀라서 말리려 했지만 왕필두의 동작이 더 빨랐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 짐승만도 못한 놈. 자, 왕필두가 쇠꼬챙이로
왕태성의 정강이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왕태성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 내 다리. 아버지, 사람 죽어요. 왕필두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아파? 내 놈한테 맞은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핏줄? 그래, 그 잘난 핏줄. 오늘부로 내가 끊어주마. 형사들이 달려와 왕태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왕태성은 절뚝거리며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추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유사는요. 제 몫은 주셔야죠. 아버지. 왕필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물기가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봄이 다가와 왕필두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이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잊으세요. 저런 나쁜 사람들은 벌받아야 해요. 왕필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끝났다. 아주 긴 악몽을 꾼 것 같구나. 봄아, 이제 집에 가자. 배가 고프구나. 1년 후,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봄날 재단 무료 급식소.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골목 가득 퍼졌습니다. 급식소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주방에서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왕필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표독스러웠던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넉넉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이봄이 쟁반을 나르며 활기차게 소리쳤습니다. 이봄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어르신들, 천천히 들어오세요. 오늘 반찬은 제육볶음이에요. 많이 드세요. 한 할머니가 식판을 받으며 왕필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왕 영감님. 오늘도 직접 나오셨어? 돈도 많은 양반이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해? 왕필두가 국을 한 국자 가득 퍼주며 껄껄 웃었습니다. 고생은 무슨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밥 한 끼 나누는 게 제 낙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봄이 다가와 왕필두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허리 안 아프세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제가 할게요. 왕필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데. 너야말로 힘들지 않냐? 한창 꾸밀 나이에 여기서 밥 냄새나 풍기고 있으니. 이봄이 짐짓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재단 이사장님 비서실장이거든요. 월급도 두둑하게 주시면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왕필두는 이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왕태성과 며느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고 왕필두는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여 이 급식소를 세웠습니다. 남은 돈은 이봄의 학비와 미래를 위해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모두 끝나고 급식소가 한산해졌습니다. 왕필두와 이봄은 급식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왕필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날씨 참 좋다. 봄아, 요즘 행복하냐? 이봄이 커피를 호로록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청요. 빚도 없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요? 왕필두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내 평생 돈만 쫓아 살 때는 몰랐던 기분이야. 돈으로 산 침대보다 네가 사준 그 싸구려 전기장판이 더 따뜻하더구나. 이봄이 왕필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긴데요. 이번 생신 때는 제가 진짜 좋은 안마의자 사드릴게요. 돈 많이 모았거든요. 왕필두가 이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안마의자가 무슨 소용이냐? 네가 내 옆에서 이렇게 제잘거려주는 게 보약이지. 봄아, 고맙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와줘서. 이봄이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 인생의 봄날을 선물해 주셔서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왕필두는 잡고 있는 이봄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외로운 휠체어 위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다리로 단단히 땅을 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행복한 노신사였습니다. 왕필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저녁 장사 준비해야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이봄이 씩씩하게 대답하며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요. 제가 간봅니다. 할아버지는 파 다듬으세요. 왕필두와 이봄이 티격태격하며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급식소 간판 위로 봄날이라는 글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우며 이야기는 따뜻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자식들의 차가운 배신 앞에 무너질 뻔했던 왕필두 어르신, 그리고 그 곁을 지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녀 이봄. 오늘 이야기는 돈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폐륜 아들을 응징할 때는 막힌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마지막에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던 모습에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진정한 효도와 가족의 의미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아픈 순간을 보듬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이봄 양처럼 따뜻한 봄날 같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